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재경 작가의 분홍색 고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무전교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윤주 선배는 말수가 적고 어떤 얘기든 묵묵히 듣기만 하는 스타일이었다. 얼마나 말수가 적었던지 무전교신을 하는 동안에도 커다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상대의 얘기를 듣고만 있어서 동아리 사람들은 무전교신기가 고장난 줄 알았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2년 가까이 동아리방을 들락거렸지만 윤주 선배와 대화를 나눈 건 손꼽을 정도였다. 우연히 교정에서 마주친 선배에게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선배는 고개만 꾸벅 숙이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탓에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뒤적거리고 있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플라타너스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선배의 모습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선배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선배는 지극히 평범했고 별다른 취미도 없어 보였다. 선배의 운동화 뒷굽은 늘 달아 있었고 나는 그게 선배의 전공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제멋대로 추측하곤 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지리학을 전공한 선배는 졸업 이후 더 이상 교정에서 볼 수 없었다. 막연히 관련 분야를 연구하거나 교직으로 나갔겠거니 짐작했다. 여러 번 계절이 바뀌고 몇 해가 지나면서 윤주 선배는 조금씩 내 기억 속에서 작아지고 있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지난해 늦은 가을 나는 지도교수의 소개로 한 구술 연구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구술집 시리즈 발간을 위해 각종 인터뷰 자료와 연구자 목록을 정리하던 중 우연찮게 윤주 선배의 이름을 발견했다.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싶었다. 의아한 생각에 인터뷰어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선배가 틀림없었다. 연구자에 따라 전공이 상이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구술 연구 쪽은 선배의 전공과는 너무 동떨어진 분야였다. 그런데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들고 전국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선배의 모습을 상상하자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졌다. 구부정한 노인 앞에 앉아 묵묵히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을 선배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으면서 꽤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윤주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 외에는 선배와 그 어떤 공감대도 없었다. 선배와 함께한 공동 연구자가 개인 신상 문제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건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후였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첫눈이라도 내렸으면 하고 생각하던 오후였다. 윤주 선배는 나의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소를 방문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도교수는 윤주 선배에게 나를 소개했다. 윤주 선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얼떨떨하게 선배와 악수를 나눴다. 선배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선배는 커프스 단추가 돋보이는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뒷굽이 다른 운동화는 여전했다. 지도교수는 우리가 구면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음 날 윤주 선배는 그동안 연구한 몇몇 자료를 내게 메일로 보냈다. 우리는 파트를 나누어 자료를 정리했다. 보충 자료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윤주 선배와 팀워크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나는 선배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다. 적어도 한 노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윤주 선배는 반년 전부터 진행해온 인터뷰 건에 대해 두세 차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며 메일로 내 일정을 물어왔다. 나는 달력을 보며 적당한 날짜를 고른 뒤 곧 답장했다. 그러고는 인터뷰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터뷰 장소 근처의 음식점과 카페를 검색해 두었다. 선배가 메일에 첨부한 구술 자료에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계도는 물론 연보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연별 대조표를 통해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노인의 생애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선배의 발품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료였다. 노인의 이름은 김영호였다. 서문에 따르면 90을 훌쩍 넘긴 그는 구술 자료 채집 기간 중 아내와 사별했으며 그 후 서울의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다가 근래 성북구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구술집 시리즈의 여러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부침한 생애를 살아온 인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불운하게도 징용을 다녀왔으며 첫째 아들이 태어날 무렵엔 전쟁이 터져 피난 생활을 해야 했다. 슬하에 5남매를 두었으나 그중 하나는 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등졌으며 남은 자식들은 목수일을 하며 키워냈다. 요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사진과 각종 문서들은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그런데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진행한 인터뷰 자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 거기서부터는 기존의 서술 방식과 달리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꽤나 어수선해 보였다. 구술 자체가 중언, 부언해 보이는 건 차치하더라도 앞선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윤주 선배가 두세 차례 인터뷰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인 듯했다. 그땐 읍내에서 한두 명쯤은 축지법을 했었지요. 김영호 씨는 오랫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라며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그 자료에는 무협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피식 코웃음이 터졌다. 구술사를 연구해오며 허풍이나 두서없는 얘기들을 숱하게 들어온 터라 새로울 것도 없었다. 고령의 노인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엉뚱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를테면 일제의 무자비한 공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자식들이 학창시절에 받아왔다는 상장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국전쟁 시기 피난지에서 겪은 이야기를 꺼내는가 싶더니 뜬금없이 밥은 먹었냐며 밥상을 차리거나 텃밭에다가 상추며 고추를 따다가 봉지에 담아주는 노인도 있었다. 그런 경우 보통은 인터뷰어가 재량껏 상황을 정리하거나 논점을 환기시키곤 했는데
요양원에서 진행한 김영호 씨의 인터뷰는 그러한 필터링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얘기엔 논리적 모순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인터뷰는 무용했다. 하지만 며칠 후 요양원을 방문하기 전 도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윤주 선배는 내가 가진 의구심에 선을 그었다. 폐렴과 관절염을 앓고 계시긴 하지. 윤주 선배는 말했다. 이따금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무난할 정도로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펼치며 화제를 돌렸다. 근래 김영호 씨가 두세 차례나 사라져 요양원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인데 그 일로 인해 둘째 아들은 물론 캐나다와 미국에 각각 거주한다는 세 자식들까지도 어지간히 애를 태운 모양이었다. 둘째 아들은 고향 지인들을 비롯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부친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김영호 씨였다고 했다. 한 번은 속초 장사항 부근에서 또 한 번은 해남의 한 야산 인근에서였다. 꽤나 멀리도 가셨네요. 거기까지 무슨 일로 가셨대요? 옛 동료분들이 보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만나셨대요?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야. 그분들 무덤을 찾아가신 거였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야. 윤주 선배는 김영호 씨가 요양원 문을 열고 나간 시각과 해남에서 연락해온 시각을 확인해 본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요양원 출입구 카메라에 그가 찍힌 시각은 오전 9시 12분. 해남 야산 인근에서 둘째 아들에게 연락한 시각은 오후 2시 20분경이었다. 제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해도 약 5시간 만에 해남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했다. 화장실까지 가는 데만도 10분은 좋게 걸리는 관절염을 앓고 사는 노인의 경우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선배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니, 그분 얘기가 워낙 느닷없어서요. 얼렁뚱땅 둘러댄 탓일까? 윤주 선배의 얼굴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나는 무연히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왠지 모르게 선배로부터 점수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그쯤에서 인터뷰 자료를 갈무리해도 무방해 보였다. 앞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사적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검증을 해놓은 상태였고 연대기적 전개 과정도 매끄러운 편이었다. 문제의 대목을 삭제하더라도 구술 자료로서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성 싶었다. 게다가 김영호 씨의 구술집은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었다. 시리즈 출간 일정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의 조율은 불가피했다. 윤주 선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윤주 선배는 입을 앙다문 채 노트북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불현듯 무전 교신기 앞에서 커다란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선배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무지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전임 연구자가 개인 신상 문제를 들먹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선배를 따라 카페에서 나왔다. 선배를 다시 만났던 그날처럼 하늘은 잿빛으로 짓뭉개져 있었다. 선배는 말없이 요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선배의 발걸음을 터덜터덜 뒤쫓았다.
카페에서 요양원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었다. 김영호 씨가 해외에 머물렀던 곳은 눈 축제로 유명한 홋카이도가 유일했다. 1927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15살 되던 해에 읍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징용장을 받았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읍사무소 앞에 직결했을 때 배웅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울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밭에 계셨던 건지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역으로 가서 기차에 올라야만 했다. 그는 곧장 여수로 이송된 후 배에 올라 현해탄을 건너 시모노세키에서 하선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배인지라 멀미가 심해 곤죽이 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었다.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또 한 번 배를 탔다. 장장 한 달 가까운 여정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홋카이도였다. 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데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었지. 김영호 씨는 홋카이도에 도착하던 날을 그렇게 기억했다. 그의 최종 종착지는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 유바리 광업소였다. 매일 새벽 탄차를 타고 탄광굴로 들어가 온종일 석탄을 캐다가 해가 지면 창고 같은 숙소로 돌아와야 하는 일상이었다. 그곳에서 김영호라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해방이 될 때까지 버텼다. 윤주 선배가 채집한 자료 중에는 앳된 그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까까머리 소녀는 돈을 모아 포목점을 차려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년의 월급은 보잘것없었다. 그마저도 공제금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도리어 군사저금이나 식대 등 각종 공제금은 그달의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는 형편없는 처우를 증명하는 급여 명세서가 지폐라도 되는 양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그러던 와중에 오른손이 탄 차에 끼어 집게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재수가 없던 날이었지요.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이었을까. 활자로 옮긴 김영호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해 보였다. 내심 그의 진짜 목소리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허풍선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꽤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았다. 그가 모아둔 각종 증서나 급여 명세서 등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다. 기존의 구술 자료를 보완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재차 진행하는 경우는 덜어 있었다. 김영호 씨의 경우엔 문제의 인터뷰만 제외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윤주 선배는 나와 생각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축지법이 언급된 문제의 대목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려는 거였다. 선배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 걸까? 군데군데 검버섯이 핀 김영호 씨의 얼굴은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일 만큼 창백한 빛깔이었다. 건너편 침상에서 한 노인의 가래를 탁으로 받아내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곧 깨실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무슨 꿈이라도 꾸는지 이따금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호 씨는 푸 하고 긴 숨을 내쉬더니 눈을 감은 채 입가를 만지작거렸다.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물수건으로 그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디마다 굽은 그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게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는 썩은 살구처럼 짓뭉개져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손을 내밀었다. 윤주 선배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어쥐었다. 김영호 씨는 눈을 껌뻑거리며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무척 더디게 흘러가는 기분이 들었다. 못 보던 손님이 오셨네. 그의 목소리는 푸석푸석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김영호 씨는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끙끙 신음을 내뱉었다. 요양보호사와 윤주 선배가 동시에 그를 거들었다. 그는 그동안 내가 만나온 고령의 노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은 체구에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는 진청색을 띠었고 누렇게 변색된 치아는 그나마도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몸으로 해남까지 다녀왔다고? 해남은커녕 요양원의 뒷뜰조차 다녀오기 힘들어 보였다. 그는 침상 위에 앉아 한숨을 몰아쉬고는 숱이 듬성듬성한 백발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김영호 씨는 다 죽어가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 뭐하느냐며 겸연쩍어 하면서도 어느덧 침상 아래에 있는 실내화를 찾고 있었다. 나는 엉거주춤 그의 발 앞에 하얀색 실내화를 놓아주었고 윤주 선배와 함께 그를 부축해 휴게실로 향했다. 복도로 나가자 현기증이 나는지 그는 내게 잠시 기대어 숨을 가다듬었다. 그의 몸은 아이처럼 연약하고 가벼웠다. 윤주 선배는 미리 준비해온 한과와 두유를 가방에서 꺼내어 창가 쪽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선 선반 위에 있는 담요를 가져와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선배에게 저렇게 다정한 모습이 있었던가.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는 윤주 선배가 어떤 질문으로 그의 이야기를 끌어낼지 궁금했다. 하지만 먼저 질문을 꺼낸 이는 김영호 씨였다. 그는 윤주 선배와 내게 번갈아 가며 고향은 어디며 부모는 편히 계시느냐, 나이가 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그때마다 나는 짤막하게 대답한 반면 윤주 선배는 책상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이전에도 받았을 법한 질문들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윤주 선배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시고 학창시절 꿈은 여행 작가였으며 짜장면과 햄버거를 좋아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윤주 선배가 그렇게 말수가 많았던가?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이었으나 한편으론 선배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기도 했다. 윤주 선배가 수첩과 함께 휴대폰을 꺼낸 건 그로부터 30분쯤 흐른 후였다. 선배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김영호 씨는 사남매를 키운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얼마 전 사별한 아내 생각이 난다면서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더니 캐나다에 산다는 딸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횡설수설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지.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김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따님을요?
아니면 할머니를요? 딸이야 잘 사는지 궁금해서 얼마 전에 한번 보고 왔지. 김영호 씨는 지난밤 꿈이라도 꾸었던 것일까?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 무슨 수로 해외에 있는 딸을 만나고 왔다는 것인가? 하지만 나는 한동안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는 딸아이 형편이 안 좋아 보였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셋째 딸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씨는 손을 주무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가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윤주 선배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전환시키며 그의 시간을 조금씩 과거로 이끄는 중이었다. 김영호 씨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문답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덧 그는 해방 전 어느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건 별것도 아니었지. 그는 갱도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당시 낙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으면 유골 봉화는커녕 가족에게 사망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셨던 거예요? 윤주 선배의 허리는 어느새 꼿꼿해져 있었다. 그게 언제였더라? 김영호 씨는 손바닥으로 입가를 쓸어내렸다. 철조망을 넘자마자 붙잡혔거든. 김영호 씨의 첫 탈출은 보란듯이 실패했다. 윤주 선배가 앞서 채집한 자료에 의하면 그가 엄청 두들겨 맞고 끌려간 곳은 바로 다코베아라는 숙소였다. 까까머리 소녀는 그곳에 구금되어 인근 토목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굴러다녀야 했다. 그곳에서는 대화는 물론 일체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줄지어 노역장으로 끌려나가다가 한 발짝이라도 이탈하면 감독관으로부터 곡괭이나 삽자루로 얻어맞기 일쑤였다. 홋카이도로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코베아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막바지에는 징용장 없이 무작위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이 상당수였고 그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그곳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계 같았다. 그런데 문제의 진술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김영호 씨는 그곳에서 은인을 만났다고 했다. 오늘날 역사책이나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1910년대 전국 유명한 부호들이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일제군경의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배후는 다름 아닌 대한광복회로 밝혀졌다. 대한광복회는 곡물점이나 잡화점으로 위장한 연락 거점을 전국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시기에 일사불란하게 투쟁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대한광복회는 대구의 상덕태 상회를 비롯해 국내외 100여 개 이상의 연락 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독립운동 자금이나 편지 등의 송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락 거점 중 가장 유명한 백산상회는 주식회사로 성장하여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만저우의 독립운동 세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연락체계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산상회는 김영호 씨가 태어나던 해에
일제의 탄압으로 폐점당하고 만다. 그로 인해 조직원들은 투옥되거나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다. 김영호 씨가 다코베아에서 만났다는 은인, 그러니까 그에게 축지법을 전수해준 스승도 그중 하나였다. 그의 스승은 백산상회의 핵심 연락책이었다. 육갑 천서는 물론 저금집과 기문둔갑 장신법 등에 통달했고 연락책계에서는 신화 같은 인물이라는 것인데, 조선시대 때 공문을 빨리 보내기 위해 파발꾼들의 손가락을 묶어 피가 안 통하게 한다든지 고환에 고춧가루가 든 주머니를 매단 채 달리게 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혹시나 싶어 그런 얘기를 꺼내자 김영호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 구닥다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는 자신의 스승이 한 번에 땅을 40겹 정도는 접어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사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오므리며 한 겹은 대략 10m가 더 되는 거리라고 덧붙였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슬며시 윤주 선배를 보았다. 흘러내린 머리칼이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배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선배의 수첩은 글자들로 빼곡했다. 반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솟구쳐 올랐다. 그렇게 발빠른 사내라면 웬만하면 붙잡히지 않았을 텐데, 하물며 홋카이도 같은 불모지에서 탈출하는 것쯤이야 뚝딱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승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의 스승은 개성 출신이라고는 했지만 다코베아의 구금된 경위나 관련 기록은 전무했다. 김영호 씨에 따르면 스승은 백산상회 폐점 이후 전국 각지를 떠돌며 눈이 좋고 발이 빠른 아이들을 물색해서 언제라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술 단련을 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보다 악화되자 홋카이도에 산재한 다코베아에 잔입해 구금된 사람들을 구해내는 동시에 차세대 연락책 모집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아마 2, 3일은 달렸지. 그러자 바다가 보이더라고. 스승으로부터 축지 기술을 전수받은 까까머리 소년이 다코베아를 탈출해 와키나이 해변에 다다른 건 어느 겨울 새벽이었다. 삿포로가 아닌 북쪽으로 가셨던 거군요. 윤주 선배는 잠시 메모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쪽은 경비가 삼엄하대요. 차라리 북쪽으로 가서 밀항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하시더군. 그는 스승이 조언해준 대로 달렸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다코베아를 탈출한 직후 셰퍼드에게 물릴 뻔한 일을 제외하고는 검문을 받거나 경찰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소녀는 분홍빛으로 물든 바다를 보며 머지않아 고향집에 계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에 잠입하기 위해 그 기술을 써도 될런지 망설여졌다.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이 서툰 탓도 있었겠지만 땅을 접어 달리다 보니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심했다. 게다가 부실했던 영양 상태가 어지럼증을 보다 가중시켰다. 다코베아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축의 사료나 풀뿌리라도 씹어서 삼켜야 했다. 그런 와중에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니 오죽했을까마는. 나무 껍질과 눈을 씹으며 달리다가 벼랑간 눈앞이 깜깜해져
바위나 나무에 처박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할 땐 잠깐씩 정신까지 잃었는데 그럴 땐 정말 아찔했다고 한다. 만약 추격자에게 붙잡히기라도 하면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했을 테니. 그 다음 결과는 뻔했다. 거기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깜깜한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어. 내 앞에 앉아있는 노인이 어쩐지 측은하게 보였다. 그가 있던 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평생을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의 이야기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때에 따라 이야기의 마침표는 인터뷰어가 찍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했다. 어르신, 그럼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게 해방될 무렵이었나요? 김영호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와 동시에 윤주 선배가 나를 저지하듯 손등을 툭 쳤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선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호 씨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윤주 선배는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해 그를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갔다. 그러고는 내게 다가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여태 여러 번 뵀으니까 내가 진행할게. 선배는 휴대폰 녹음을 멈추고는 말했다. 그건 나도 바라는 바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한 반항심 같은 게 생겨났다. 그건 현대과학으로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식 밖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구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설마 그 이야기를 정말 믿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거야? 적어도 객관을 가져야죠. 그 객관이란 게 뭔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원론적인 논쟁을 이어갈 자리도 아닐 뿐더러 되도록 선배와 마찰을 피하고 싶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내게 맡겨. 윤주 선배는 어떤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터뷰 내내 반신반의하며 선배를 자주 힐끗거릴 수밖에 없었다. 소년 김영호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수집한 기록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그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거기에서 그 스승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등장한다.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스승이었다. 그가 스승과 함께 홋카이도를 떠났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화물선에 잠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보관해온 증서나 급여 명세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그가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김영호 씨는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화장실에 다녀온 김영호 씨는 윤주 선배로부터 질문을 받고선 다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가 스승과 함께 연해주와 베이징을 거쳐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으로 건너간 건 대략 16살 때의 일이었다.
그곳에서 김구 주석을 만났다는 것인데 어머니를 찾고 싶으냐? 백범 김구는 코 밑에 까뭇한 솜털이 성성해지기 시작한 소년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 소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라부터 되찾아야 한단다. 백범다운 화법이긴 했다. 하지만 그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점점 난감해졌다. 내 의중을 알아차렸는지 윤주 선배는 내 손등을 지그시 눌렀다. 소년 김영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종 편지를 수발하는 일이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 중이었는데 무엇보다 적시적기의 의사소통이 중요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안전하고도 발빠른 연락책이 필요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소년 김영호는 그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는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김구를 비롯해 김원봉, 여운형, 김규식 등 내로라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사방팔방으로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했는데 한 번은 경성에 다녀온 한 임정 요인이 어머니가 동대문의 한 점포에 계시다는 정보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어머니를 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소녀는 단숨에 경성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요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점포주인 말인즉 그의 어머니는 누구로부터 아들이 충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사흘 전쯤 기차를 타고 떠났더라는 것이다. 길이 엇갈린 것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가 달렸다는 궤적을 따라 지도를 그려보았다. 겹겹의 산과 거친 황무지와 거센 강물과 시퍼런 절벽 따위는 어째서 그의 발목을 붙들지 못했을까? 그쯤에서 인터뷰는 잠시 중단되었다. 김영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주 선배는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물을 보자 사진 속 앳된 소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연락책으로 활동하던 일화를 터놓으며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는 듯했다. 당시 베이징과 예난 지역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노리는 헌병대의 밀정이나 끈앞풀들이 바글거린 탓에 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 우리야 빨랐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리라고 하면 같이 활동하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주 선배가 재빨리 질문을 건넨다. 그건 나 역시 궁금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김영호 씨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단 얘긴데. 그렇지. 다들 한참 때였어. 충칭에서 베이징까지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했지. 그들은 자동차나 기관차보다 빨랐고 비행기보다는 조금 느렸다. 다만 소년의 경우 어지럼증이 문제였다. 의열단 단원에게 임시정부의 서신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베이징 인근에서 어지럼증이 심해 주저앉고 말았는데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겼다. 소녀는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나지막한 목조 주택을 향해 다가갔다.
어디선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희붐한 전등불이 켜진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처마 아래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치는가 싶더니 벼랑간 쇠몽둥이가 어깨에 내리꽂혔다. 일본 끈앞풀의 습격이었다. 소녀는 곤죽이 되도록 얻어 터지다가 가까스로 달아났다. 하지만 어느새 녀석은 바짝 뒤쫓아왔다. 끈앞풀 역시 기술자였던 것이다. 녀석을 따돌리기 위해 칭따오, 시안, 상하이, 청두까지 달아났지만 소용없었다. 녀석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고비 사막과 알타이 산맥을 지나 우랄 산맥까지 넘어서야 비로소 끈앞풀을 따돌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복병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그 동네 사정도 한반도 사정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파란 눈을 가진 꺽다리 자객에게 쫓겨다니다가 방향을 튼 곳이 하필 시베리아 방면이었다. 가도 가도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원뿐이었다. 땅을 접어 달리고 또 달려도 거기가 거기였다. 이따금 멀리서 늑대들이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렸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고 두 눈이 자꾸만 감겼다.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거야. 거기가 내 무덤이구나 싶었지. 그런데 느닷없이 바닥이 들썩이는 게 아니겠어? 뚱딴지같이 그는 그곳에서 설원을 가르고 힘껏 솟아오르는 분홍색 고래를 보았다고 했다. 커다란 지느러미가 바닥을 내리치자 새하얀 거품이 일었다. 소녀는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잠시 후 한 쌍의 분홍색 고래가 거품이 일렁이는 수면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소녀는 고래의 등에 올라타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김영호 씨는 눈을 감고 그때를 회상하는 듯 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진 끈앞풀이라면 한낱 애송이 연락책이나 뒤쫓을 게 아니라 김구 같은 거물을 잡으러 다니지 않을까. 하물며 설원까지는 그렇다 쳐도 시베리아 한복판에 나타난 고래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의 이야기에서 내적 논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나는 끓어오르는 의심을 접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윤주 선배가 정리한 인터뷰 자료를 펼쳤다. 선배가 수집한 급여 명세서나 증서들을 보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홋카이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꾸벅꾸벅 조는 신용을 했다. 어르신, 나는 그를 불렀다. 하지마. 윤주 선배는 내 손목을 꽉 붙잡고선 한마디 던졌다. 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선배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건 구술 연구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다. 기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는 살며시 눈을 뜨고선 나긋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특유의 꼬장꼬장함이 배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 너머 먼 하늘을 향해 있었다. 낙엽이 흩날리고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는 궂은 날씨였다. 소년을 발견한 건 술록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눈을 떴을 때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한 여인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발을 들고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건 술록의 피였다. 그는 술록의 피와 고기를 먹고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들이 준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년에게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법도 알려주었다. 소년은 툰두라의 네네츠족이라도 만났던 것일까? 소년은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주 선배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했다. 김영호는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소식부터 확인했다. 인정 요인들은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어머니 소식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국내 진입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당연히 김영호에게도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시리에 빠진 나머지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때마침 국내 정세를 살피고 돌아온 그의 스승은 머지않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는 스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스승에게도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 임정 요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지 못한다면 재회는 요원했다. 독립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에게 독립이란 너무나 멀리 있는 목적지였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선 그 길뿐이었지요. 청년으로 성장한 김영호에게 국내 잠입 명령이 떨어진 건 1945년 8월 13일이었다. 김영호 씨 말로는 그 무렵 자신은 기술적인 면에서 전성기였다고 한다. 땅을 수십 겹 접어 달려도 어지럼증 따위로 휘청거리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새벽 서대문 인근에 도착해 인왕산 기슭에 잠복했다. 그의 임무는 광복군이 한반도로 진격할 때 서대문 형무소를 개방하는 거였다. 그곳에 투옥된 독립투사들을 구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스승이 다코베야에서 자신을 구해준 뜻도 알 것 같았다. 하루 이틀 기회를 엿보았다가 기별이 오면 단번에 서대문 형무소로 달려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다음 날 산 아래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에게 그랬듯 그에게도 해방은 도둑같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헐레벌떡 거리로 내려갔다. 김영호 씨는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나온 군중이 담긴 복제본 사진이었다. 신문에서 오려낸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는 대략 200~300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는 군중 속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고리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 사람은 전차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두 팔을 치켜든 채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김영호 씨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이때가 해방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윤주 선배와 나는 그가 가리킨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사진은 얼굴을 식별해낼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윤주 선배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원본을 확인해 보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많이 기쁘셨겠어요. 윤주 선배가 물었다. 김영호 씨는 먹먹한 눈길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인사라도 드리고 떠났어야 했는데. 그러고선 긴 탄식을 내뱉었다. 이 사진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김영호 씨는 벼랑간 울음을 토해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윤주 선배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두 손을 꼭 붙잡았다. 나는 들썩이는 그의 굽은 어깨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작은 아이 같았다. 그날 인터뷰는 거기까지였다. 요양보호사가 식사 시간이 다 되었다며 김영호 씨를 부축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선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귀를 가져다 댔다. 그러자 그는 살며시 내 손등을 두드렸다. 그의 손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했다. 그리고 뭐랄까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처럼 앙상했다. 요양원에서 나왔을 때 진눈깨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윤주 선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냐는 내 제안에 선배는 다음에 그러고선 먼저 버스에 올랐다. 어쩐지 선배는 나에게 화가 나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우리는 요양원 입구에서 서먹한 상태로 다시 만났고 한 차례 더 김영호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날 한 번 더 인터뷰에 따라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선배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어떤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게 선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선배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싶었다. 하지만 선배는 야속하게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윤주 선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인터뷰 녹취 파일을 건네받고선 나는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여느 때 같았으면 곧장 작업에 착수했을 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영호 씨는 어머니를 결국 만나지 못했다. 만세를 부르던 그날 오후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다. 삼천리 방방곡곡 그의 발길이 안 닿은 땅이 없을 정도였다. 전쟁이 터져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그의 스승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간간히 주고받던 기별마저 끊겼다. 김영호 씨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식을 접한 건 총탄이 빗발치는 어느 고지에서 만난 논산 출신의 학도병으로부터였다. 학도병은 그의 어머니를 감나무집 아주머니로 기억했다. 그는 징병되기 직전에 고향집 툇마루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보았다고 했다. 학도병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한 이유는 때마침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고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김영호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문제의 기술을 상실한 건 그때부터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태껏 걸어왔던 그 어느 길보다 멀고도 험난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되돌아온 길을 되돌아갔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발톱 3개가 빠지고 발목 인대 2개가 찢어지고 골반이 뒤틀린 노정이었다. 학도병의 말대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버선 조각이라도 찾아보려고 땅을 파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검은 흙뿐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뒷산에 가묘를 만들고 절을 올렸다. 나는 윤주 선배에게 문제의 대목을 드러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해 보려다 관두었다. 김영호 씨 인터뷰 것만 아니면 윤주 선배에게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했다. 나는 작업을 끝낸 편집본을 윤주 선배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로부터 고생 많았다며 답장이 왔다. 나는 불어 덤덤한 어조로 선배에게 차 한잔 할 수 있겠느냐고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 이상하게도 선배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만 늘어났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지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자연스럽게 구술 연구 또한 따로 진행했다. 동료 연구자로부터 듣기로 선배는 또 다른 인터뷰를 위해 지리산 일대를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지난 겨울 이후 도봉구에 거주 중인 90 먹은 노인을 인터뷰했다. 이따금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 주위에 견고한 벽 같은 게 쌓여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도봉구에서 만난 그 노인도 그랬다. 그는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 희한하게도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둔갑술이나 염력 따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생애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들은 그가 살아온 세상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걸 직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매한 생각의 늪에 빠져들었고 결국엔 그가 살았던 곳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군가의 삶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체험과 인식은 역사적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토파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담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곤 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삶을 상식이라는 잣대로 이해하려고 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상식은 상식에서 비롯된다. 나는 내가 가진 상식을 폐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윤주 선배는 아니었다. 선배는 김영호 씨가 머리에 뿔이 2개 달린 도깨비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했어도 고지곳대로 믿었을 것이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봐도 선배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한심한 속도로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소나기가 그친 어느 여름 오후 나는 윤주 선배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무턱대고 택시를 잡았다.
택시가 간선도로로 접어들자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길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택시기사를 재촉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다. 로비에서 만난 요양보호사는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다. 그날 아침 김영호 씨는 요양보호사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그의 손에 야쿠르트를 한 병 쥐어줬다고 한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빈소로 향했다. 빈소 입구에는 뒷굽이 다른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고 있는 윤주 선배를 보자 숙연해졌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선배에게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선배는 말없이 운동화를 신었다. 나는 상주와 맞절한 뒤 빈소를 돌아 나오며 김영호 씨의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문득 요양원 복도에서 내게 기대어 숨을 가다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까닭 모를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어쩌면 나는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못 듣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주 선배는 노을빛이 내려앉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선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선배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선배의 시선이 가 닿은 곳엔 저녁노를 머금은 분홍빛 정난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선배의 곁에서 넋을 놓은 채 구름을 바라보았다. 크고 작은 구름이 새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거대한 분홍색 고래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힘차게 뛰어올랐다. 문득 그날 김영호 씨가 내 손을 잡고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본 건 틀림없이 분홍색 고래였어.